지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강의 계획표를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는데요. 계획했던 대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매번 강의가 밀려서 강의를 틀어만 놓고 출석을 한 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자진 신고를 해볼까요? 본인만의 강의 수강 전략이 있다면 공유해줘도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정기적으로 수업을 듣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보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정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살펴보면서 데이터 수집과 정보 프라이버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중요성, 데이터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보 프라이버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프라이버시는 나 자신에 관한 비밀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의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지 결정할 권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권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프라이버시가 집안에 CCTV를 달지 말라는 의미였다면 지금은 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결정할 권리이며 정보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선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보위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의 제28조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위치정보나 쿠키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죠. 이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얼굴 사진, 지문처럼 나를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건 조금 더 간접적인 정보예요. 예를 들어 회사명과 직급, 위치 정보, 아이디와 접속 기록처럼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른 데이터와 합치면 누군지 드러나는 정보입니다. 즉, 조각조각은 익명 같지만 모이면 개인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모두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즉, 내가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남긴 클릭 패턴, 위치 로그, 쇼핑 기록이 결국 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결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 개념입니다. 오늘날 데이터 환경에서는 바로 이 결합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 정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일반적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처럼 이런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통신위치 정보는 직접적인 이름이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통화 기록, IP 주소, GPS 좌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남는 행동 기반 데이터로 오늘날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의 사회적 정보입니다. 교육 이력, 직장 정보, 자격증, 근무 기록처럼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이력서 등에서 쉽게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로 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정신적 정보는 개인의 가치관, 신념, 성향, 사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상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 아래의 신체적 정보는 건강, 병력, 유전자, 생체 정보 등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민감 정보로 구분되어 명시적 동의 없이는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적 정보입니다. 개인의 신용,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관련 데이터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보보다 보안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직접 식별되는 정보와 결합을 통해 식별 가능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단순한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의 위치, 관계, 건강, 감정까지도 모두 데이터로 변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어떤 정보가 결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첫걸음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때 유출과 노출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의미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유출은 정보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내부 직원이 실수로 외부에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식별 가능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행위를 유출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고객 명단을 빼내거나 병원이 환자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노출은 정보가 고의적 유출은 아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환경에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서 보안 설정이 미흡해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경우나 SNS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가 대표적이죠.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송된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간주되어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출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며 노출은 의도치 않게 공개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개인의 통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유출은 법적 책임의 문제, 노출은 관리적 책임의 문제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다소 협의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고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될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정의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네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정보 프라이버시 정의를 보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정보를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 이외에 정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기 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고 저장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데이터로 변환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지털 사회의 확산과 데이터화된 일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위치를 공유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남았던 정보가 이제는 온라인상에 그리고 여러 서버에 동시에 복제됩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단순히 편의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습관, 관심사, 사회적 관계를 모두 보여주는 정보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즉, 나의 하루가 나의 데이터가 되었고 그 데이터가 곧 개인의 자산이자 위험 요소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유출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입니다. 데이터는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정보는 SNS 검색 엔진, 해외 서버를 통해 수초 만에 복제되어 버립니다. 삭제를 요청해도 이미 복사된 정보가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복구 불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스토킹, 명의도용, 그리고 신용정보 사기까지. 이제 정보의 유출은 곧 현실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위험입니다. 생성형 AI는 수십억 개의 문서와 이미지, 그리고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섞여 있다면 AI는 그것을 학습하고 내부에 저장해버립니다. 즉, 사용자가 한 번 입력한 문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이용자의 대화나 생성 결과에 재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AI가 우리의 사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통제권이 개인에게서 AI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서비스의 취약점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 사진을 올리고 SNS로 소통하며 IoT 기기로 집안의 온도와 조명을 제어합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 서비스 간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해킹, 한 번의 보안 허점이 여러 플랫폼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한 서비스의 약한 고리가 전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연결망이 된 셈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프라이버시는 무엇이고 또 정보 프라이버시는 무엇인지 간단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신체적, 사회적, 정보적 영역을 포함하여 사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권에 대한 개념이라서 정보 프라이버시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서는 주로 사생활 침해나 감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내 삶은 보호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메인이 됩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개념이고 그 정의가 기술 발달로 인해 정보 프라이버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보호의 대상을 지칭하는 아주 좁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나를 식별하는 민감한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국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이나 이용 패턴과 같은 더 넓은 정보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통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까요? 그렇다면 정보 프라이버시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자주 찍으시나요? 저는 학생들과 만나는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 미용실을 갔다 오면 머리 스타일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진, 단순한 이미지일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단순히 이미지 정보만 저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보만 저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진 한 장의 촬영 위치, 시간, 사용하는 기기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담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사진을 본 사람이 그 카페의 위치와 내가 언제 거기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일상과 위치까지 알려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T라는 앱에서 7만 명이 넘는 여성의 셀카와 위치 정보가 해킹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T라는 앱은 여성 이용자만 가입 가능한 미국 데이트 정보 앱입니다. 만남 상대 남성 정보 공유, 후기 작성, 범죄, 기혼 여부 확인 등의 기능으로 안전한 만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주요 앱스토어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해킹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7만 명의 여성 사진을 해킹한 해커는 사진에 담긴 위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까지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나 SNS에 올린 사진이 해킹되어 가족 사진이나 사적인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는데 해킹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진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이 유출되면 누군가가 내 집 위치나 일상, 동선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메타데이터가 범죄에 악용되어 스토킹이나 신원 도용,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사진을 분석해 내 정보가 더 빠르고 넓게 유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여러 방면에서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적으로 나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해킹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앱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쿠키와 클릭스트림 데이터입니다. 먼저 쿠키는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 사이트가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남겨두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로그인 상태를 기억해주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쿠키에는 내가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행동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한번 쇼핑몰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계속 신발 광고가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 쿠키 때문입니다. 이건 편리함의 이면이자 감시 기술의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릭스트림 데이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클릭한 흔적의 흐름을 기록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웹사이트는 우리가 어느 IP 주소에서 접속했는지, 어떤 페이지를 거쳐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까지 추적합니다. 즉, 단순히 어디에 접속했다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의 관심사, 소비 습관, 심리적 패턴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않아도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추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키와 클릭스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개인의 일상, 행동, 취향을 재구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정보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를 규정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수집 방법은 2차적 사용 허용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이나 앱에서 우리의 정보를 원래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차적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입력하나요? 주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를 기본적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입력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다른 곳에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제품의 마케팅 광고를 해당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1차적 사용이라고 하고 주요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2차적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2차적 사용에 대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옵트인과 옵트아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옵트인은 옵션 인이라는 것의 약자이고 한국말로는 사전 동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2차적 사용을 위해 개인 데이터 수집을 동의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캡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많이 하시죠?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사이트나 서비스가 몇 개나 될까? 은행만 해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7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카드가 카드사만큼 있습니다. 이메일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쇼핑몰마다 모두 가입한 것 같습니다. 아마 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개나 가입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를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열심히 읽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혹시 가입할 사이트나 서비스가 있으신 분은 약관을 꼼꼼히 한 번쯤 읽어보길 바랍니다. 또한 집에 보험 가입과 같은 가입 기록이 있으면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약관 동의입니다. 여기엔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입 절차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전체 동의를 눌러버립니다. 그런 후 소비자 보호원이나 신문고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려서 이제는 약관 내용을 스크롤해서 읽지 않으면 체크가 안 되도록 해버린 곳들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택 약관 동의 내용이 바로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부분에는 우리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보 동의하신 분들께 전화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광고성 전화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옵트인 방식입니다. 이번에 볼 옵트아웃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옵트아웃은 사후 거부 제도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기업이 데이터 수집이나 메일 발송 같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는 예처럼 광고 메일 하단에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수신 거부를 클릭하세요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미 내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내가 따로 그만 보내세요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계속 이메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걸 귀찮아서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문자를 받고 수신 거부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해봤습니다. 은근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 광고 메일이 스팸 메일이 됩니다. 결국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후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가 계속 활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문자 메시지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무료 수신 거부 080 번호가 표시되어 있죠. 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야만 광고 수신이 중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행동해야만 자신의 데이터 활용을 멈출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옵트아웃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옵트인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여러 방법으로 내 정보가 수많은 곳에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위협은 단순히 해커의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기술적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통적인 위협, 최신 기술 기반 위협, 사회적 위협, 그리고 그 결과라는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위협은 바로 해킹과 피싱 같은 전통적인 공격입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SK컴즈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커가 서버에 침입해 대규모로 데이터를 빼내간 전형적인 사례죠. 또 다른 위협은 피싱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은행 계좌가 위험하다, 상품권을 받았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를 속이고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공격을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전통적 위협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킹과 피싱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위협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딥페이크입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신분을 도용하거나 금전 사기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로 CEO를 사칭해 수십억 원을 송금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포함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챗봇에 올린 대화나 이미지가 AI 모델에 학습된다면 나의 사생활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IoT 기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집안의 스마트 스피커,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까지 우리의 일상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위협입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기술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서비스 운영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맞춤형 광고입니다. 내가 검색한 기록과 쇼핑 이력을 바탕으로 한 광고는 편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까지 추적당하고 있나 라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 브로커라는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나 통제권은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기업의 감시 강화도 중요한 위협입니다. 안전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는 수많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동의 없이 정치적 선전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위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속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 프라이버시 위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사진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돌아다닌다라거나 나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결제에 사용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건들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결과이죠. 첫 번째로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공개되거나 내 정보가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과 수치심, 심지어 공황장애나 대인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의 특성상 피해자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원 도용, 즉 나의 정보를 이용해 나인 척하는 누군가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이름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계좌를 만들거나 내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고 나 대신 대출을 신청하는 식이죠.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해자였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몇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도용은 해킹처럼 시스템적으로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을 훔치거나 버려진 우편물이나 문서를 뒤져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저차원적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범죄와 아날로그 범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전적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속입니다. 계좌가 정지됐다, 세금 환급 대상자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 확인을 유도하고 결국 직접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도 피해자는 본인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한 번 유출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크웹이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재판매되면서 피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즉, 내가 한 번 노출되면 평생 내 정보를 완전히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는 단순한 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 명예, 그리고 존엄성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만 동시에 더 취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잃는 사건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들만 봐도 이런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2025년 초 한 대형 통신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서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 등 민감한 통신 정보였죠. 저와 저희 가족들도 이 통신사의 고객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통신사 가게에서 줄을 서서 유심칩을 교환했지만 유심칩을 교환하기 전에는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해당 기업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무엇보다 고객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겪는 첫 번째 피해는 고객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입니다. 한 번의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하며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 한 번의 데이터 사고가 기업의 미래 가치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 손실과 법적 책임입니다. 대규모 유출일수록 고객들의 집단 소송이 뒤따르고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사고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2024년 한 중견 쇼핑몰은 고객 정보가 해킹된 사실을 알고도 공지하지 않았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대표가 직접 법정에 선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내부의 신뢰 붕괴입니다. 보안팀과 개발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내부 직원들은 업무 불신에 빠집니다. 결국 조직 분위기 자체가 위축되고 핵심 인력이 회사를 떠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영업상 기밀 유출로 인한 경쟁력 하락입니다.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영업전략 특허 정보 마케팅 기획안이 유출될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이나 정치적 조작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구 불가능성입니다.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SNS, 검색 엔진,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무한히 복제됩니다. 즉,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순한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결국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재무, 조직, 전략 전체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보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데이터가 외부로 대규모 유출되면 그건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번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에너지, 통신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의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국민의 위치, 소비, 통신 패턴까지 외국으로 넘어가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가 무너지면 디지털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나 전자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기업들은 데이터 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이 둔화됩니다. 결국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데이터가 보호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와 국가의 신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좋을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꾸며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붙여진 데이터를 익명정보 또는 익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정말 익명일까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익명 데이터,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익명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동의한 버튼,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죠. 네, 이게 사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이메일 서비스 같은 곳들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하는지 생각보다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검색 기록이라던가 어떤 웨브사이트 갔는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정보들이 대체 어떻게 쓰이냐는 거예요. 개인 식별 정보,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걸 싹 지웠다고 해도요. 이 익명 데이터라는 게 제3자한테 팔리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랑 막 뒤섞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지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아니 단순히 정보 몇 개 지운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제가 듣기로는 2020년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뭘 만들었다면서요? 수업 과제로? 네, 맞아요. 그 학생들이 만든 도구가 딱 그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여기저기서 막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 조각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익명화된 정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나? 이걸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어요? 정말 찾아냈나요? 네, 그 학생들의 시도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익명 데이터라는 게 절대 완벽하게 익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019년에 영국 연구진이 발표한 통계 모델인데요. 고작 15개 정보? 예를 들면 뭐 자주 쓰는 앱이라든지 어디 자주 가는지,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요. 딱 요 15개만 가지고 미국 내 익명 데이터 세트에서 99.98%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99.98%요? 잠깐만요. 정보 단 15개로요? 아니,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없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놀라운 지점이죠. 이름이나 주소 같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정보 없이요. 그냥 쇼핑 습관이라든지 방문 장소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이는 정보 15개.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만의 디지털 지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정보 하나하나는 익명이지만 그 정보들이 모인 패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유출됐던 무슨 마케팅 회사 데이터 보면 속성이 248개나 됐다고 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15개는 정말 적은 수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스마트폰 위치 정보,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것도 사례가 있다면서요? 구글 지도 위치 기록 동의한 사람들. 네, 맞아요. 그 사례도 참 섬뜩하죠. 사용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한 명은 그 위치 기록이랑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정보들 있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 정보라든지 링크드인 프로필 같은 거. 이걸 딱 조합했더니 정말 몇 분 만에 신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만에요? 와, 그럼 다른 한 명은요? 다른 한 명도 뭐 사는 곳, 일하는 곳 이런 이동 패턴만 분석했는데도 거의 특정되었다고 해요. 이야, 그 패턴만으로도 거의 다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좀 더 큰 분입해서 보면요. 2013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 150만 명의 15개월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95%를 정확히 식별해냈다는 보고도 있어요. 위치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탠퍼드랑 프린스턴 대학 연구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익명 처리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이것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고요. 위치 정보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이건 더 걱정되는데요. 이것도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을 MIT 학생들이 한번 파고들었죠.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당연히 없고요. 오직 거래 날짜, 금액, 상점 이름, 딱 이것만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110만 명의 3개월치 거래 데이터였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완전 익명 데이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날짜랑 금액, 가게 이름만 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린 정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오후 카페에서 친구 만났다 뭐 이런 글들이요. 이런 공개된 정보랑 무작위로 고른 4개의 준식별자라는 걸 결합했어요. 잠깐만요. 준식별자요? 그게 뭐죠? 좀 생소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준식별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 정보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게에서 얼마를 썼다 이런 거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개 모이면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특정 개인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특정 날짜에 특정 상점 거래 내역 같은 거겠죠. 이런 걸 딱 4개만 조합했는데도 해당 카드 사용자 중에 90%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90%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SNS에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올린 사진 하나가 제 카드 내역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거 좀 섬뜩한데요? 결국 이 익명 데이터라는 이름표가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가 데이터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를 때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비식별화하는 게 과연 가능은 한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쩌면 완벽한 익명성이라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규범 이런 데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지켜지고 침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결과는 개인적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위협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것은 보다 나은 학습을 위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수업을 듣지 마시고 3분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거나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온 이후에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